우리는 소영이랑 해외여행 갈 건데, 너는 집이나 지키고 있어. 너 같은 애가 따라와서 뭘 하겠어? 은희는 매일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집은 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은희를 마치 하인처럼 부렸어요. 남편 박도현 역시 아내보다는 어머니 편에 서서 은희에게 더 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돈 많은 여자와 시댁 식구들까지 데리고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너 또 늦게 일어났네? 빨리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 아버지 출근하실 시간 다 됐잖아. 시어머니 박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5시 반 차은희의 잠을 깨웠습니다. 은희는 눈을 비비며 급하게 일어났어요. 결혼한 지 벌써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아침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금방 준비할게요. 은희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아버지 박철우는 이미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도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죠. 은희만 일찍 일어나서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어요. 은희야, 밥이 너무 질어. 물을 좀 적게 넣으면 안 되겠나? 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은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밥은 전혀 질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잔소리에 익숙해진 은희는 그냥 사과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이 집은 은희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으로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러 개 있는 꽤 큰 집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차은희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마치 자기들 집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도현아, 일어나야지. 회사 늦겠어. 은희가 남편을 깨우자 도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은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세수를 하러 갔어요. 여보, 오늘 점심에 뭐 먹고 싶어? 그냥 아무거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해. 도현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내보다는 어머니의 취향을 먼저 생각했죠. 은희는 속이 상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며느리야, 어제 빨래 아직 안 널었더라. 빨리 널어놔. 네, 어머니. 아침 준비 끝나면 바로 할게요. 박명자는 은희에게 할 일을 계속 시켰습니다. 아침밥 준비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점심 준비까지. 은희의 하루는 끝이 없는 집안일의 연속이었어요. 도현이 회사로 떠나고 시아버지도 외출한 후에야 은희는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집에 있었죠. 은희야, 너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좀 더 부지런해져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더 열심히 할게요. 사실 은희는 충분히 부지런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집안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박명자는 항상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은희의 하루 일과는 정말 빡빡했어요.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나면 바로 빨래를 돌리고 온 집안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 3개, 화장실 2개, 부엌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치워야 했어요. 청소가 끝나면 이번엔 장보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다른 반찬을 원했거든요. 오늘은 갈비찜 해줘. 그리고 시금치나물도 무치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네, 어머니. 재료 사러 나갔다 올게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은희의 몫이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자가용이 있었지만 시아버지와 도현이 번갈아 가며 쓰고 있어서 은희가 쓸 차례는 거의 없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그제서야 은희는 잠깐 앉아서 혼자 점심을 먹을 수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이미 점심을 드시고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죠. 오후에는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래를 널고 저녁 준비를 하고 도현의 와이셔츠를 다려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구두도 닦아야 했고요. 며느리야, 내 방 좀 치워놔. 먼지가 쌓였어. 네, 아버지. 금방 해드릴게요. 시아버지 박철우도 은희에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방 청소부터 시작해서 책장 정리, 옷장 정리까지. 마치 은희를 집에 고용된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저녁 무렵이 되면 은희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죠. 바로 저녁 준비였어요. 오늘 저녁은 뭐 해줄 거야? 고기 요리로 해줘. 아버지가 고기 드시고 싶다고 하시더라. 네, 어머니. 제육볶음이랑 김치찌개 어떠세요? 그냥 갈비구이 해. 제육볶음은 어제 먹었잖아. 은희는 또다시 마트로 갔습니다. 갈비는 비싼 재료였지만 시댁 식구들이 원하면 사야 했어요. 은희의 용돈에서 나가는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갈비구이를 준비하면서 은희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이 원래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은희에게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었는데 왜 자신이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깐이었어요. 곧 도현이 회사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었지? 그냥 그래. 그보다 어머니는 어디 계셔? 도현은 아내보다 어머니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친구분과 만나러 나가셨어. 저녁 전에 오신다고 하셨어. 그래? 그럼 저녁은 뭘 준비했어? 갈비구이랑 김치찌개, 그리고 나물 몇 가지 준비했어. 도현은 고개만 끄덕이고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은희는 혼자서 저녁 준비를 마저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주로 시어머니와 도현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어요. 은희는 거의 말이 없었죠. 도현아,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는 없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은희는 뭘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은희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은희는 집안일 하느라 바빠요. 집안일이야 당연한 거 아니냐?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도현의 와이셔츠 다림질부터 구두 닦기까지 모든 걸 은희가 챙기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도현의 양말까지 매일 새 걸로 갈아놨는데 말이에요. 식사가 끝난 후 은희는 혼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편안히 쉬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벌써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마당에 나가서 밤 공기를 마셨어요. 이 집은 분명 자신의 집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요? 부모님, 딸이 이렇게 살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집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은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 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하지만 은희는 참았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시댁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봄날, 은희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동창인 이혜린에게서였어요. 은희야, 나 지금 제주도에 가족여행 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연락해. 무슨 일인데? 좋은 일이야? 아니야. 너와 관련된 일인데.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내줄게. 확인해보고 나한테 연락해. 혜린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혜린이 보내온 사진을 확인한 은희는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 도현이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박철우와 시어머니 박명자까지 함께 있었어요. 이게 뭐지? 꿈이야? 은희는 믿을 수 없어서 사진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도현과 시댁 식구들이 맞았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젊은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곧이어 동영상이 전송됐어요. 은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은희보다 훨씬 낫잖아. 그러게 말이야. 이 여자가 우리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동영상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은희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그 여자를 반기고 있다는 게 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영상을 계속 보니 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나왔어요. 도현과 그 여자가 해변을 거닐며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시댁 식구들이 그 여자를 며느리처럼 대접하는 모습까지. 마치 진짜 가족 같았어요. 저 여자가 누구지? 어떻게 우리 시댁 식구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있지? 은희는 급하게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린아, 이게 정말 맞아? 언제 찍은 거야? 어제 찍었어. 내가 남편이랑 아이들과 리조트에 있는데 우연히 봤거든. 처음에는 눈을 잘못 본 줄 알았어. 그 여자는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도 몰라.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그 여자를 완전히 며느리 대하듯 하더라. 마치 가족여행을 나온 것처럼 말이야. 혜린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까지 포함된 계획적인 배신이었어요.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시댁 어른들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음식을 챙김드리는 모습이 마치 진짜 며느리 같았어요. 혜린아, 혹시 그 여자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알아봤는데 호텔 직원한테 들으니까 그 가족이 벌써 3일째 저기 있다고 하더라. 매일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쇼핑도 많이 한다던데. 3일이나? 그럼 도현이 출장 간다고 한 게 거짓말이었구나. 은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도현이 출장 간다고 했던 것, 시댁 식구들이 친척 집에 간다고 했던 것,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은희는 전화를 끊고 다시 동영상을 봤습니다. 도현이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여자도 자연스럽게 도현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은희는 정말 답답해. 저런 젊고 예쁜 여자를 봐. 게다가 돈도 많다고 하던데. 맞아. 우리 도현이도 좋은 여자 만나서 다행이야. 이제 은희랑은 정리해야지. 이 말을 들은 순간 은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이들은 이미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며느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도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은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맞이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그래. 회사에서 출장 준비하느라 바빴어. 출장? 어디로 가는데? 유럽 쪽이야. 2주 정도 갈 예정이야. 도현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어디 가신대? 응, 어머니 아버지도 여행 가신다고 하시던데. 은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 모두가 그 여자와 함께 여행을 갈 계획이었던 거죠. 언제 출발해? 다음 주 월요일이야.
좀 길게 갈 것 같아. 은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2주간 그 여자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이었던 거죠. 며칠 후 동네 지인을 통해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희 씨 혹시 아세요? 도현 씨가 요즘 만나는 여자가 부잣집 딸이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모르셨구나. 그 여자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던데요. 집안이 엄청 부유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 딸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제 친구가 그 여자 아는 사람인데 한소영이라고 하던데요. 집이 압구정동에 있는 큰 저택이래요. 외제차도 여러 대 있고. 그 순간 은희는 왜 시댁에서 그 여자를 그렇게 반겼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돈 때문이었던 거죠.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9년간의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을 하인처럼 부리던 시댁, 아내보다 어머니를 더 챙기던 남편,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나날들.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은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한때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은희는 회사에서 일하는 당당한 직장 여성이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시댁의 요구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을 잘 섬기면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은희는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느리야, 빨래 털어놨냐? 그리고 점심에는 갈비찜 해줘. 네, 어머니.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은희는 집 근처 법무법인을 찾았어요. 미리 인터넷으로 알아본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나서지 않고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혼을 원하시나요? 은희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불륜, 시댁의 태도, 그리고 집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증거로 혜린이 보내준 사진과 동영상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사진과 동영상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이 다른 여자를 며느리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매우 명확하네요. 불륜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의 태도까지 보면 이혼 사유로는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이 부인 단독 소유군요.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불륜 증거도 명확하고요. 재산 분할은 요구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신가요? 이 집에서 즉시 퇴거해달라는 조건입니다. 변호사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확실히 하시겠어요? 9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니 재산 분할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요.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네, 확실해요. 저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돈보다는 자유가 더 중요해요. 은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돈을 받는 것보다는 이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원래 자신의 것이니까 굳이 나눠줄 이유도 없었고요. 변보사는 은희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혼 소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꼼꼼히 설명해주고 앞으로의 진행 과정도 안내해줬어요. 대략 언제쯤 진행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빠르면 2주 안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아마 쉽게 동의할 것 같아요. 오히려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죠. 은희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이 집으로 배달됐어요. 택배 기사가 가져온 서류를 받아본 시아버지 박철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 법원에서 온 거네.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박명자도 당황해서 달려왔어요. 소장을 읽어보니 은희가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말이죠. 불륜을 이유로 한 이혼 요구였어요. 이거 장기한 거 아니야? 은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이었어? 그러게 말이야. 항상 조용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런 일을 하다니. 하지만 놀라는 것도 잠깐이었어요. 곧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어차피 새 며느리 들릴 건데 잘된 일 아니야? 맞아.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도현이 회사에서 돌아오자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현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은희가 이혼하자고 소장을 보냈다. 내가 바람 피운 걸 안다는 얘기야. 도현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차피 들킬 줄 알았던 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잘 됐네요. 어차피 이야기하려고 했던 참이에요. 잘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은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도현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새로 만난 여자가 부잣집 딸이라는 것, 집안이 무척 부유하다는 것, 곧 결혼할 생각이라는 것까지.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소영이에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시고 집도 압구정동에 있는 큰 저택이래요.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이참에 은희 보내고 새 며느리 들이자. 부잣집 며느리라니 얼마나 좋아. 박명자는 오히려 반겼습니다. 부잣집 며느리라니 생각만 해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하지? 이혼하면 재산 분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집이야 뭐 우리가 9년 넘게 살던 집인데 당연히 우리 것이지. 은희가 뭘 가져가겠어? 그들은 집의 실제 소유자가 은희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아니, 애초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아들 명의로 되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시댁에서 순순히 동의했거든요. 오히려 서둘러 마무리하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님, 빨리 처리해 주세요. 우리도 급해요. 새 며느리 들릴 일이 있거든요. 박철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둘러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재산 분할 요구도 없고 위자료 요구도 없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현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줄 몰랐네요. 역시 별로 욕심이 없나 봐요.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운이 좋았어. 이제 새 며느리가 오면 집도 좋게 꾸밀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은희가 재산 분할을 포기한 이유를 단순히 성격이 순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 숨겨진 계획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은희는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9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온 도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새로운 여자와 만날 수 있게 됐거든요. 자, 이제 축하할 일이니까 여행이나 가자. 새 며느리도 제대로 소개받고. 시댁 식구들과 도현 그리고 새 여자친구 한소영은 이혼 성사를 축하한다며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2주 정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소영아, 여행 경비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준비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버지가 용돈도 넉넉하게 주셨거든요.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네. 은희는 용돈도 제대로 못 줬는데 박명자는 흐뭇해했어요. 전에는 은희가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새 며느리는 여행비까지 대신 내준다니 정말 좋았거든요. 한소영은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의 나이에 아름다운 외모, 거기에 교양 있는 말투까지. 시댁 식구들이 반할만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여행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게 해드릴게요. 미슐랭 레스토랑도 예약해놨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가 언제 그런 비싼 곳에서 먹어보겠니? 소영은 시댁 식구들을 정말 잘 챙겼어요. 공항에서부터 VIP 라운지를 이용하게 해주고 비행기도 비즈니스 클래스로 태워줬습니다. 이런 대접은 처음이야. 우리 새 며느리 정말 대단해. 은희 때는 이런 대접 꿈도 못 꿨는데.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그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새 며느리 자랑을 계속했어요. 이제 우리도 좀 살겠네. 부잣집 며느리 덕분에. 그러게 말이야. 은희 때는 언제나 쪼들렸는데. 유럽에 도착한 후에도 소영의 대접은 계속됐어요. 파리의 5성급 호텔, 매일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쇼핑까지. 시댁 식구들은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영아, 이 가방 예쁘다. 얼마나 하니? 에르메스 가방이에요.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어머님께 선물해 드릴게요.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정말 괜찮니? 물론이죠. 어머님이니까요. 박명자는 정말 감동했어요. 은희는 9년 동안 이런 선물 한 번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도현과 소영의 관계도 정말 달콤해 보였어요. 둘이 함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생강을 거닐며 데이트하는 모습이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도현아, 너 정말 좋은 여자 만났구나.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 네, 아버지. 꼭 결혼할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까지도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소영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돈도 많고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을 정말 잘 모셨어요. 하지만 여행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현이 현금을 인출하려고 현지 은행에 갔는데 통장에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행비로 충분히 준비했는데. 도현은 당황했어요. 출국 전에 확인했을 때는 통장에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적어도 한 달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벌써 바닥이 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카드를 잘못 썼나? 아니면 환전을 너무 많이 했나? 도현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쇼핑, 비싼 레스토랑 결제, 호텔 스위트룸 업그레이드 등등. 이상하네. 내가 언제 이런 걸 샀지? 더 이상한 건 한소영의 행동이었습니다. 갑자기 쇼핑을 한다며 혼자 나간 뒤 연락이 안 됐어요. 평소에는 항상 붙어 다녔는데 말이죠. 소영이는 어디 갔을까? 아까까지 같이 있었는데. 도현은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아까까지 같이 있었는데 어디 간 거지? 호텔로 돌아가서 시댁 식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소영이가 안 보여요. 연락도 안 되고. 뭔가 일이 있나? 혹시 길을 잃었나?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체크아웃을 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짐도 모두 챙겨서 말이죠. 마치 계획된 일인 것처럼 깔끔하게 사라진 거였습니다. 체크아웃을 했다고? 그럼 짐은 어떻게 하고? 도현과 시댁 식구들이 급하게 방으로 올라가 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소영의 짐은 물론이고 함께 산 기념품들까지 모조리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며느리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박철우는 어리둥절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다정했던 며느리 될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도현은 급하게 휴대폰으로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꺼져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SNS 계정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설마 돈을 들고 도망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상황을 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행 내내 모든 비용을 자기가 낸다며 계산을 도맡아 했던 건 사실은 도현 돈으로 하고 있었던 거였죠. 도현은 급하게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혹시 한소영이라는 여자 알아? 부잣집 사장 딸이라고 하던데. 한소영? 아, 그 말이야. 부잣집 딸 맞긴 한데 아버지가 돈 다 잃고 도망가서 지금은 빈털털이야. 그런데 왜? 설마 너 당한 거 아니야? 친구의 말을 듣고 도현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부잣집 사장 딸이라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자 요즘 여러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고 도망가는 걸로 유명해. 꽃뱀이라고 소문났어. 결혼하자고 꼬시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아예 통장까지 털어가더라고. 꽃뱀이라고? 그럼 나는 완전히 속은 거야? 너 혹시 완전히 당한 거 아니야? 그 여자 수법이 정말 교묘해. 처음에는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면서 상대방 카드로 결제하거든. 그러면서 슬쩍 카드 정보를 빼내는 거야. 도현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부잣집 며느리라고 좋아했던 게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행비는 어떻게 하지? 통장에 돈이 거의 없는데. 도현은 급하게 카드 사용을 정지시켰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용카드 한도까지 모두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도현아,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래? 우리 며느리는 어디 갔고? 박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도현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도현은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여자친구가 사기꾼이었다는 것, 돈을 모두 가져가고 도망갔다는 것, 부잣집 딸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까지 말이죠. 뭐라고? 그럼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냐? 사기를 당한 거야? 박철우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꿈에 그리던 부잣집 며느리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돈도 없는데 호텔비는 어떻게 내고 비행기표는 어떻게 사고? 여행비뿐만 아니라 도현 통장에 있던 돈까지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신용카드도 한도를 넘어서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 거였죠.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자.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하지만 비행기표를 바꾸는 것도 추가 비용이 들었어요. 겨우 친척에게 돈을 빌려서 귀국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친척한테 뭐라고 말하지? 사기당했다고 할 수도 없고. 결국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돌아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시댁 식구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며 좋아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됐거든요. 집에 가면 은희한테 사과해야겠다. 도현은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은희가 받아줄까?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나? 일단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보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미 집은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갔다는 것 말이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도현과 시댁 식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2주간의 해외여행이었지만 마지막 며칠은 악몽 같았거든요. 돈도 잃고 체면도 구겼으니 말이에요. 택시비도 아껴야 했어요.
그래서 공항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온 다음 지하철을 갈아타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박명자는 지쳐서 중얼거렸어요. 유럽 여행이 이렇게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서니 뭔가 이상했어요. 대문에 붙어있던 표찰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평소에 익숙하게 보던 것과 달랐어요. 이게 뭐지? 우리 표찰이 아닌데? 박철우가 표찰을 자세히 보니 김민호라고 써 있었어요. 분명 박도현이었는데 말이죠. 누가 장난친 건가? 아니면 잘못 달아놓은 건가? 도현은 당황하며 비밀번호를 눌러 대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쓰던 번호를 입력해도 삐삐 소리만 날 뿐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맞는데. 혹시 고장난 건가? 몇 번을 시도해봐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비밀번호들도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혹시 은희가 바꾼 건가? 우리 없는 동안에. 하지만 왜 바꿨을까요? 도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자기 집 문 때문에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 어이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면서 모르는 남자가 나왔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죠. 깔끔한 차림에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가 이 집 주인인데요. 혹시 실수로 잘못 오신 건 아니세요? 도현이 말하자 그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이상한 사람을 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저희인데요. 2주 전에 이사 왔습니다. 정식으로 매매 계약하고 들어온 집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9년 넘게 살던 집인데. 시댁 식구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자기들이 9년 넘게 살던 집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니 말이 안 됐거든요. 혹시 전 주인분과 아시는 사이세요?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전 주인이요? 전 주인이 누구인데요? 차은혜 씨요. 이 집을 저희한테 파시고 가셨어요. 매매 계약서도 있고 등기 이전도 다 마쳤습니다. 그 순간 도현과 시댁 식구들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은희가 집을 팔았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자기들 몰래 집을 팔 수 있단 말인가요? 잠깐만요. 이 집은 저희 집인데 은희가 어떻게 팔 수 있어요? 그럴 권한이 있나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차은혜 씨 단독 소유였어요. 매매 계약도 정식으로 했고 중개업소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이에요. 새 집주인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자신들도 부동산을 통해 정당하게 산 집이라고 말이죠.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을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은희가 집을 판 거야? 도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9년 동안 함께 살았던 은희가 자기들 몰래 집을 팔다니 말이에요. 도현은 급하게 휴대폰으로 은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연결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만 들렸어요. 여러 번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호가 바뀌었나 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짐들은 어디 있는 거야? 9년 넘게 모은 물건들이 다 있는데. 박명자는 거의 울 지경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집도 없어지고 연락도 안 되니 막막했거든요. 여행에서 사기까지 당하고 왔는데 집까지 사라졌다니 말이에요. 새 집주인이 안쓰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창고에 짐들이 좀 있어요. 전 주인분이 정리해서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가져가세요. 저희도 처리하기 곤란했거든요. 창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시댁 식구들과 도현의 짐이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희의 세심한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은희가 정리해놨네. 그런데 가전제품들은 어디 갔지? 하지만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가전제품이나 소파, 침대 같은 가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처분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디서 살지? 갈 곳이 없는데. 그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여행에서 돈도 다 잃었고 집도 사라졌으니 말이죠. 친척 집에 가기에는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기당했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일단 모텔이라도 가자. 오늘 밤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결국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했어요. 하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거든요. 은희를 찾아야 해. 분명 어디 있을 텐데. 하지만 연락처도 바뀌고 주소도 모르는 상황에서 은희를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도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집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집을 팔아버렸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되돌릴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 고개를 저었어요. 부인 단독 소유였다면 부인에게 처분권이 있습니다. 이혼도 합의로 성사됐고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정당한 처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정말 없나요? 이미 새 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니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매매 계약도 적법하게 이루어졌고요. 도현은 완전히 좌절했어요. 자신들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였거든요. 한편 은희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혼 후 은희는 꿈에 그리던 카페를 열었어요. 서울 중심가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였지만 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카페 새봄이라고 써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은희는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직접 내린 커피의 향기가 카페 안 가득 퍼졌어요. 원목 테이블과 의자, 곳곳에 놓인 화분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새로 생긴 카페라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카페 문을 열 준비를 했어요.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직접 베이킹한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 쿠키, 머핀까지 모두 손수 만들었어요. 은희는 결혼 전에 제과 제빵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술을 다시 살려서 정성스럽게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은희는 새벽부터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에 구웠어요. 달콤한 초콜릿 향이 카페 안에 가득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서비스했습니다. 사장님,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은희의 진심이 통했는지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은희가 직접 만든 케이크가 인기였어요. 이 카페 분위기가 참 좋네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편해져요. 여기 케이크도 직접 만드시나 봐요. 정말 맛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은희는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기쁨을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9년간 집에서만 갇혀 살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 9년 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었어요. 메뉴도 직접 정하고 카페 분위기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음악 선택까지 모든 게 은희의 취향대로였어요. 오늘은 어떤 음악을 틀어볼까?
은희는 잔잔한 재즈 음악을 선택했어요. 카페 분위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카페는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꾸준히 늘었고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인데 시간이 맞아서요. 은희는 대학생 한 명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어요. 성실하고 밝은 성격이라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언니 정말 존경해요. 혼자서 이런 카페를 만드시다니. 고마워요. 우리 함께 더 좋은 카페 만들어봐요. 은희는 직원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일이 힘들 때는 격려해주고 실수했을 때도 따뜻하게 지도해줬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은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지점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홍대 쪽에 괜찮은 매장이 나왔다는데 한번 보러 갈까? 은희는 두 번째 매장 후보지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위치도 중요하고 임대료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어요. 홍대 근처의 작은 매장이었는데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로 결정하자. 은희는 과감하게 두 번째 매장 계약을 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서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지점을 내시는 거예요? 대단해요. 단골 손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작은 카페에서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개 지점을 운영하는 카페 사장이 되다니 말이죠. 네. 더 많은 분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더 만들고 싶고요. 은희의 두 번째 매장은 대학가 근처에 문을 열었어요.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분위기도 조금 다르게 꾸몄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많이 배치해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어요. 직원들도 더 고용하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은희는 이제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니라 작은 기업의 대표가 된 거였죠. 우리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직원들 복지도 잘 챙겨주시고 직원들도 은희를 존경했어요. 친절하면서도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원칙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봐요. 은희는 직원들의 고민도 함께 들어줬어요. 단순히 일만 시키는 사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직원들을 생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은희는 카페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활동도 시작했어요. 독거 노인들을 위한 무료 커피 서비스도 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공부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따뜻한 커피 드릴게요. 네, 고맙구나.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자주 오게 돼. 독거 어르신들이 카페에 오시면 은희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가끔은 직접 만든 케이크도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따뜻해요.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카페 세봄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고 방송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2년째가 되자 은희는 세 번째 지점도 열었어요. 이번에는 강남 쪽에 좀 더 고급스러운 매장을 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분위기도 세련되게 꾸몄어요. 회의실도 따로 만들어서 작은 모임이나 스터디 그룹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카페 세봄이 이제 서울에 세 곳이나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손님들도 은희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줬어요. 3년째가 되자 은희에게는 새로운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 문의도 있었고 창업 컨설팅 요청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카페 세봄 같은 매장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카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일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좋은 커피와 디저트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될 거예요.
은희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본점에서 일하고 있던 은희 앞으로 익숙한 얼굴이 지나갔어요. 창문 너머 보니 도현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도현은 카페 세봄 앞에서 잠깐 멈춰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고 있는 은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 사람이 정말 은희야? 도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집에서 눈치 보며 살던 은희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지금의 은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무엇보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간판을 보니 카페 세봄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매장 입구에는 홍대점, 강남점도 영업 중이라는 안내문도 보였습니다. 은희가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거였어요. 도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들어가서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 은희는 도현이 지나가는 걸 봤지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과거의 일이 됐거든요. 마음의 파도가 일지도 않았습니다. 사장님, 주문 들어왔어요. 네, 금방 갈게요. 은희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자신의 새로운 인생에 말이죠. 3년이 지난 지금 은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카페 세봄은 이제 서울의 3개 지점을 운영하는 작은 체인으로 성장했어요. 은희는 프랜차이즈 본부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창업 컨설팅 문의가 또 들어왔어요. 카페 세봄 같은 매장을 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일정 조율해서 상담 약속 잡아주세요. 은희는 이제 단순히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업 컨설팅 사업이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방송에 나오신 후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성공 사례가 워낙 드라마틱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은희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지금의 성공을 잇게 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희의 하루 일과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에는 본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오전에는 새로운 가맹점 상담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직원 교육을 하고 저녁에는 새 메뉴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을 세웠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즌 메뉴를 개발해 볼까요? 은희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했어요. 계절마다 특별한 메뉴를 개발해서 손님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가을이니까 단풍잎 모양 쿠키는 어떨까요? 그리고 호박 라테도 좋을 것 같아요. 직원들도 은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항상 감탄했어요. 한편 도현과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경비일 가세요? 응, 어쩔 수 없지. 나이가 이런데 다른 일을 구하기가 어렵더라. 박철우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신문이나 보며 여유롭게 지냈는데 이제는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야 했어요. 70세가 넘은 나이에 경비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그래도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박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마트 계산원 일 가야지. 서서 하는 일이라 다리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예전에는 은희가 해주는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잔소리나 했는데 이제는 직접 일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제서야 은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희가 매일 이런 걸 다 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도현은 어떨까요? 큰 회사에서 나와 작은 업체로 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직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연봉도 예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은희한테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후회해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신들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매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원망하게 됐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야. 내 잘못이라고. 어머니도 그 여자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은희를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은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은희는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맘때쯤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던 게 엊그제 같았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은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였죠. 책상 위에는 내일 미팅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전국 100개 매장을 목표로 한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벌써 50여 곳에서 가맹 문의가 들어온 상태였어요. 카페 세봄이 전국 브랜드가 되는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내일 방송국에서 인터뷰 촬영이 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창업 특집 프로그램이래요. 은희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됐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은희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룰 예정이었어요. 시댁에서 겪었던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이혼, 그리고 카페 창업까지의 과정을 담을 계획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희는 다이어리를 펼쳐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새로운 지점 인테리어 점검, 프랜차이즈 상담, 방송 인터뷰까지 빽빽한 스케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일이 기대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은희는 매일 밤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은 이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었어요. 햇살 가득한 카페에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은희의 환한 미소가 그 모든 것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현은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우연히 카페 세봄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불이 꺼진 카페를 바라보며 도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제서야 은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희는 자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버스가 와서 도현은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카페 세봄의 간판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현과 은희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5년 후 카페 세봄은 전국에 2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됐어요. 은희는 성공한 기업가로서 여러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현과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한때 꿈꿨던 부잣집 며느리는 사기꾼이었고 진짜 소중한 사람은 자신들 곁에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은희에게는 정말로 자신만의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돈 많은 상간녀를 쫓아 해외여행을 떠났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사라진 집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희의 모습이었어요. 욕심이 부른 참변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